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장재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허브콘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 네, 뭐 과제 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사, 그리고 연세대에서 디자인 경영 석사, 그리고 홍대에서 다시 산업디자인 박사를 수료를 했고요. 한 3년 정도 그 산업체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SK그룹의 이제 그 바이오 자회사에서 그 전략기획과 뭐 디자인 경영 총괄 임원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하나 이제 자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특히 저 같은 이제 디자이너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술 발전에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 미래의 업무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제 주된 연구 분야는 그 디자인과 어떤 기술의 어떤 융합, 또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디자인 환경이라든지 디자이너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제 주 관심사입니다. 주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뭐 100년도 훨씬 전의 사진인데요. 뉴욕의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의 모습입니다. 뭐 좌측과 우측에 한 12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전부 마차인데 자동차가 한 대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전부 자동차인데 마차가 한 대 보이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들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이런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아련하기 위한 이제 신도들이 모인 장면인데요. 불과 8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했죠. 예, 그 레드퀸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1800년대, 1870년에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그 이상한 나라의 그 레드퀸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숲을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달려도 숲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앨리스가 묻습니다. 우린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숲을 벗어날 수가 없죠? 예,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는 150년 전에도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도태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 뜻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죠.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생태계 공진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볼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은요, 유니콘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10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변화의 추이는 크게 이제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는 어떤 기점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그 기점이었을까요?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우리가 생활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됐죠. 그리고 이런 앞서 보셨던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어떤 그 파괴적인 어떤 창조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과연 이런 환경을 예측을 했었을까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만약 예측을 했다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걸 창업을 했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뭐 블랙베리 폰이라는 스마트폰도 있었고요. 뭐 PDA도 있었고요. 이런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베리 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게 없으면은 뭐 업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뭐 평가까지 들을 정도였는데요. 블랙베리 폰을 만들 때는, 이런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손 안에 PC를 구현을 하자. 그 안에서 이메일도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력 장치였습니다. 블랙베리 폰은 그 PC에 있었던 물리적인 키워드, 그 쿼드 키보드를 그대로 옮겼죠. 이렇게 하면 PC를 손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런데 아이폰은 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과연 이 키보드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그 구현을 해야 해? 예. 이 정전식 그 터치 스크린에다가 그 기능을 적용하면 안 돼?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작은 발상의 전환이었지만 사실 세상을 크게 변화하는 데는 이런 창조적인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을 끼친 데는 사실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꽤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발상이나 창의적인 생각들을 그들이 많이 그런 씨앗들을 뿌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창의는 뭘까요? 창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뭐 창의나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정작 창의가 무엇이고 창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는 깊게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창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상상하는 역량, 그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미래를 바꾸는 것도 이런 상상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상상을, 이게 벌써 한 60년 이전의 상상인데요. 이때 당시의 상상은 지금 포스터를 보시는데요. 이게 휴이라고 하는 항공기 제작사의 포스터입니다. 그 당시의 상상을 이렇게 했죠. 휴대폰이 아니라 전화기로 화상 전화를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50여 년이 지나면 이런 형태로 더 간편하게 변했죠. 이런 인간들의 상상은 그걸 구현하기 위해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인데요. 이게 아메리카 전력회사에서의 포스터입니다. 보시면 자동차가 있고 이 자동차는 전기로 움직이고 그 안에는 사람들이 마작을 하고 있죠. 자율주행을 상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새 이제 그게 거의 구현이 되려고 하고 있죠. 자율주행 2단계, 3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우리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정문 화백의 이게 65년도의 그림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다수가 다 구현이 됐습니다. 하나를 제외하면 구현이 안 된 게 하나가 있죠. 달나라에 수학여행을 간 거 하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상상으로 인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 발전도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럼 상상은 저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계신 윤석철 교수님께서 삶의 정도라는 책에서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상상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공상적 상상,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 세 번째는 합성적 상상,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공상적 상상은 예를 들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하는 상상과 같은 그런 상상입니다.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면 어떨까? 뭐, 저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죠. 영화적인 상상입니다. 그럼 창조적 상상은 뭘까요? 창조적 상상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상상이죠. 이런 상상은 인간이 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술가적 상상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혹자는 신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상상은 뭘까요? 세 번째 합성적 상상, 즉 융합적 상상인 것이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A와 Z를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가는
그런 상상들이죠. 그런 창의력들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창의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은 창의의 원동력이고요. 창의는 그럼 무엇이냐?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힘이죠. 창의력은 그걸 구현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인간만의 영역일까요? 최근에 근데 그런 영역이 기계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인공지능과 디자인, 창의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많은, 더 역량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MS 드로잉 봇이라는 건데,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새는 빨갛고 작은 부리를 갖고 있고 하얀 색의 배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그 새를 상상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구현을 해냅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상상을 하게 되는 시대가 와서 인공지능이 그럼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면 그러면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예. 이미 인공지능이 디자인의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시는 건 오토데스크의 드림캐쳐라고 하는 그 생성적 디자인 시스템인데요.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값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합니다. 예, 의자다. 크기는 어느 정도다. 재료는 뭘 써야 된다. 그 비용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제작 방식은 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 1분이 안 되는 시간 내에 2,000가지 정도까지 시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안을 보고 디자이너는 몇 개를 고르죠. 골라서 다시 디벨롭을 합니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디벨롭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아직은 맹점이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들은 조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주 취약합니다.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현재 어떤 컴퓨터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역학, 즉 계산하는 방식 이런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제가 관심 갖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이 조형적인 것을 인공지능에게 구현을 시킨다면, 그런 역량을 인공지능이 갖게 한다면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 인간이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복잡도 디자인 체계와 같은 그 생태계에서 사실 존재하고 있는 이런 복잡한 형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칙을 집어넣고 법칙을 학습하게 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런 복잡도 디자인 체계와 함께 또 형태를 재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게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 램 쿨하스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건데 이게 사실 컴퓨터가 없으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로우레스 디자인이라는 것인데 로우레스는 레졸루션을 굉장히 줄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디자인 형태 재해석은 인공지능이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방식입니다. 형태를 집어넣고 그걸 단순하게 어떤 법칙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환경에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앞서서 유태호 교수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보고서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보고서가 사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15개국에 1,300만 명이 근무하는 370개 기업의 인사 담당 현장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 결과는 일자리가 얼마나 없어질 것인가, 또 얼마나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내용은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둘러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앞서서 유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합 문제 해결 역량, 인지 역량, 또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그걸 어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작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시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됩니다. 좀 더 딥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때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래 사회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도전 과제는 향후 10년간 10억 명의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었습니다. 여기서 주된 화두로 나온 것이 에듀케이션 4.0이었습니다. 예, 더욱 포괄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교육 4.0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그럼 에듀케이션 4.0은 뭘까요? 이건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같이 또 유태우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버지니아 대학교와 같이 미국의 대학들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에 없었던, 또 그 전에는 요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어떤 그 창의성, 감성지능, 또 혁신, 또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재상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을까요?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냥 순수한 노동자들이 필요했었죠. 그 2차 산업혁명 때는 숙련도가 높아진 숙련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인류의 노동이 대량 생산으로 대신하게 됐고요.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피스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지식 노동자의 시대가 됐죠. 지식 노동자들이 중산층을 이루게 됐었습니다. 개인의 사고는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고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정보의 혁신을 일으키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지식 노동자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럼 어떤 노동자들, 어떤 인재들이 필요할까요? 인류의 사고를 이제 AI가 대신하게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꽤 오래전에 나온 것들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애플과 구글과 에어비앤비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예, 디자인 싱킹입니다. 그럼 디자인 싱킹은 뭘까요? 예, 디자인 싱킹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디자인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문제를 생각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광의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몇십 년 전부터 해오던 어떤 사고 방식, 그걸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활용하는 창의적인 전략, 그 방법론, 이런 것들을 사실 디자인 싱킹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디자인 싱킹을 접했을 때, 제가 대학교 때 하던 방식이었네? 그거를 우리가 왜 가르치지 못하고, 어떤 공학 박사님들이 오히려 저를 가르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들은 체득하고 있었는데, 그걸 체계화시키지는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디자인 싱킹을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복잡한 수많은 문제들, 얽혀있는 아까 유태호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렇게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본질을 파악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이 디자인 싱킹 방식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 싱킹은 잘못 정의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디자인 싱킹 하는 모습인데요. 팀이나 그룹을 형성을 해서 어떤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럼 그 문제를 던져준 걸 가지고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접근하게 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발굴하게 해서 그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 이런 과정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디자인 띵킹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디자인 띵킹은 5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 emphasize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기, define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ideate,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시제품 만들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만들어낸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단계인데요. 각각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emphasize라는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특히 이걸 사용하는 어떤 고객의 행태를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적인 어떤 이해를 얻는 것이 2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걸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통찰을 얻기 위해서 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선 주로 관찰과 면담을 하고 경험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할 것인가의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많은 문제들이 도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뭔지, 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가치 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문제인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 근원을 찾아서 핵심을 간결하게 정의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그 아이디어를 쭉 늘어놓고요. 그 안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또 모으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또 제거를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문제들을 결국엔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해서 아이디어를 디벨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온 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토타입은 아주 간단하게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 축소된 어떤 이런 저렴한 버전의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이걸 만든 사람들 외에 실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고요. 이런 과정은 사실 어느 단계에서든지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부분은 좀 막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데, 그럼 문제가 무엇일까?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그 전 단계로 돌아가면서 다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프로세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과정 없이 어떤 직관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데이터만 보고 만들어내게 되면 실제로 상품화된 이후에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품화를 시키게 되면 한 10개 중에 8개, 9개 정도는 거의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실패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계를 쓰면서 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전체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5단계를 쉽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공감하고, 정의하고, 창조하고, 경험하고, 이런 단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일을 합니다. 뭘 하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지? 예, 주로 이 2가지 질문은 많이 합니다만, 이걸 왜 하지? 이런 질문은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디자인 띵킹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핵심에 있는 why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문제의 핵심은 뭐지? 근원은 무엇이지? 본질은 무엇이지? 이걸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으로 이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지? 이렇게 해서 확산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디자인 띵킹의 핵심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례로 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신생아들이 특히 미숙아들이 태어나는데 미숙아들의 전체 사망률 70% 이상이 저개발 국가에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망하는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저개발 국가엔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서 미숙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인큐베이터에서 어떤 스스로 호흡하고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어떤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NGO들이 이런 소형 인큐베이터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이게 효과를 보지 못했나 하고 보니까 이 인큐베이터를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심지어 전력이라든지 환경조차도 안 되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 보니까 사실 미숙아들이 사망하는 제일 큰 원인은 체온 조절을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조절하고 이런 그 패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애기 포대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공급을 했더니 이 미숙아들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사망률이 떨어지게 됐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는데, 이렇게 문제의 핵심이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인큐베이터가 없어. 그러면 인큐베이터를 공급해 줘야지. 저렴한 버전으로 공급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질은 그 안에 더 핵심적인 본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는 사실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것 말고도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이제 근무하던 회사에서 조직 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했던 방식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인식하는 구성원들과 임원 그룹들이 서로 문제의 그 원인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렇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당면에 있던 어떤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이제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근하면서 또 들어서면서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은 업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업의 본질은 동일하죠. 근데 속성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에 있는 의사는 그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의사가 그 기존에 일하는 방식은 영상의학실에서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더 잘 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근무하는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회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의 본질은 사실 어떤 차트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게 기술에 의해서 효율이 높아지니 의사들은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업의 속성이 변화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이너들의 업의 속성도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어떤 창조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수단들을 어떻게 폭넓게 활용해서 핵심에 접근하고 그 핵심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통찰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걸 매니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초연결 시대다, 초지능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둘 다 사실은 기술의 영역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인데, 인간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영역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융합의 시대, 또 초창의의 시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으로서의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용한 툴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으로 디자인 싱킹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말씀드린 대로 창의와 융합 인재 시대고요. 또 이런 어떤 통찰, 창의, 또 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동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지 끊임없이 근본적인 답을 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재준 대표님 열정적인